오래된 녹슨 기차역이 있었다. 이제는 사용되지 않는 이 기차역은 작은 시골 마을의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었다. 사람들은 이곳을 피해 다녔고 번쩍거리는 도시의 불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이곳은 항상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이 기차역에 얽힌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쉽게 잊을 수 없었다. 70여 년 전 이 역은 번화한 곳이었다. 길게 늘어선 플랫폼에는 늘떠들썩한 승객들이 있었고 기차들은 꼬박꼬박 제 시간에 도착했다. 어느 날 한 가족이 대대로 관리하던 이 역의 한 청년이 찾아왔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고 그는 가까운 도시에서 온 신입 기관사였다. 민수는 젊고 야심차며 모든 일에 열심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상한 소문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기차역을 관리하는 가족 중 한 명인 할머니는 민수에게 자주 경고하곤 했다. 야간 근무를 마치면 절대 서쪽 터널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녀는 꼭 같은 말을 반복했다. 민수는 무시했지만 어느 날 밤 근무 중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의 귀에는 기차의 쇠바퀴 소리와는 다른 끼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오래된 기차의 제동기를 잡아당기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날 저녁 민수는 기차역을 둘러보며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 했다. 모든 것이 고요했지만 플랫폼 끝에서 휘어진 철로 너머로 희미한 빛이 보였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길을 따라가자 오래된 터널 입구가 나타났다. 입구에는 출입 금지라는 낡은 팻말이 걸려 있었지만 민수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 터널의 안은 으스스하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몇 걸음 들어가지 않았을 때 민수는 등 뒤에서 문득 찬바람을 느꼈다. 순간 소름이 돋았고 그는 몸을 돌렸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등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너도 찾으러 온 거야. 낮고 마치 아이 같은 목소리였다. 공포감에 휩싸인 민수는 재빨리 터널을 빠져나와 기차역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그는 무리한 일정을 핑계로 사표를 냈지만 그날 이후로도 가끔 터널 근처에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이어졌다. 사람들은 그것이 과거의 끔찍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기관사의 원혼이 떠도는 것이라 믿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그 역은 결국 폐수되었고 사람들은 그 역을 잊어갔다. 하지만 가끔씩 관광차 들른 사람들이 어두운 터널에서 웅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전해지곤 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라고 했다. 마치 사람들을 자신의 깊은 고독 속으로 초대하는 것처럼 행여나 그 터널을 방문하게 된다면 절대 속삭이는 소리에 응답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잠들지 못할 원혼의 끝없는 이야기에 휘말리게 될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길고 어두운 터널이 있었다. 그 터널은 오래전부터 여러 괴담이 전해져 오는 곳이었고 현지 사람들은 해가 지면 그곳을 지나가지 않으려 했다. 어떤 이는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하고 또 다른 이는 터널을 지날 때 갑자기 불가사의한 한기와 공포를 느꼈다고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터널은 점점 더 무서운 곳이 되어갔다. 김민수는 그 터널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는 어릴 때부터 괴담은 단지 괴담일 뿐이라고 생각해왔다. 어두운 길을 걷는 것쯤이야 대수롭지 않다고 여겼다. 어느 날 저녁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길어지자 민수는 마지막 버스를 놓치고 말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길은 문제의 터널을 지나는 것이었다. 터널 입구에 도착한 민수는 잠시 주저했다. 괴담이 우습게 느껴지긴 했지만 터널의 어두운 입구는 어딘가 모르게 주변 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으며 터널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터널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어두웠다. 민수는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앞을 비추며 걸어가기 시작했다. 터널 안은 차가웠다. 길 위에는 작은 물웅덩이들이 여기저기 있었고 물방울이 천장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메아리쳤다. 민수는 걷는 내내 괜히 불길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다. 이상하게도 그는 누군가가 자신의 뒤에서 걸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뒷덜미가 서늘해졌다. 불안감이 커지면서 민수는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봤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미소를 지으며 다소 긴장을 풀고 다시 앞으로 걸음을 옮기려는 찰나 갑자기 핸드폰 불빛이 깜빡거리더니 꺼져버렸다. 당황한 민수는 재빨리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배터리는 충분히 남아있었다. 다시 불을 켜려 했지만 전혀 반응이 없었다. 터널 안은 이제 완전히 암흑이었다. 민수는 심호흡을 하며 어둠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걷다가 문득 발 밑에서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다. 고개를 숙여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순간 그의 귓가로 낮고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가지 마. 민수는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목소리는 분명하게 그에게 경고하는 듯했다. 그는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정신을 가다듬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때였다. 바닥에서 무언가 그를 붙잡는 느낌이 들었다. 갇힌 다리를 빼내려 몸부림쳤지만 그럴수록 더 강하게 눌려오는 기분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이 가빠왔다. 그는 필사적으로 몸을 흔들며 발목을 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어지는 두려움에 멈추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다. 터널 끝자락에 가까워지자 멀리서 약한 빛이 보였다. 민수는 어떻게든 그 빛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다. 마침내 터널을 빠져나온 민수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헐떡였다.
그때 지나가던 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젊은이, 그 터널엔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무사히 나온 것도 행운이야. 민수는 고개를 돌려 노인을 바라보았다. 눈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리는 눈물이 솟아나고 있었다. 그 후 민수는 그 터널 근처를 지나가더라도 절대 전처럼 태연하게 걸어 들어갈 수 없었다. 언제나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을 붙잡으려던 그 감촉과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일을 들은 후 그곳이 진짜로 이상한 무언가가 있는 장소라는 소문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믿었다. 그 터널은 아직도 그곳에 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다시 그 어두운 길을 지나갈 때 그 또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같은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공포썰이라는 장르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대개 실화를 바탕으로 하거나 실화처럼 꾸며진 허구의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공포썰을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여름밤, 나는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집까지는 버스를 타고 30분 정도 걸렸는데 그날따라 버스는 도로가 막혀 예정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다.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지만 여름밤이라 그런지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다. 집 근처에 다다르자 어둠 속에서 작은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처음 듣는 여자아이의 웃음소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반쯤 무심코 지나치려 했으나 소리가 이상할 만큼 또렷하게 들려오기에 나도 모르게 발길을 멈추고 말았다. 소리는 골목 쪽에서 들려왔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작은 호기심으로 골목 안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갈수록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그와 동시에 이상한 소름이 온몸을 타고 흐르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내 안의 호기심은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기게 했다. 골목은 비좁고 어두운 곳이었는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수상쩍은 형체가 보였다. 형체는 흰 드레스를 입은 어린 여자아이였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는 듯 보였다. 나는 순간적으로 주위에 그녀 외에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뭔가 잘못된 것을 감지했다. 아이에게 조금 더 다가가자 그녀는 나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 눈빛에는 기이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나는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무언가 목소리를 짓누르는 듯한 느낌의 어떠한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몇 걸음 더 발걸음을 떼려고 했으나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함께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아이의 옆에서 희미한 형체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검은 그림자 같은 존재였고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듯했다. 형체는 서서히 내 쪽을 향해 얼굴을 돌렸다. 그 순간 서늘한 공포가 나를 엄습했다. 그림자의 형체는 명확하지 않았으나 그것과 눈을 마주쳤을 때 나는 그 무엇보다도 강한 저기를 느꼈다. 발걸음을 뒤로 돌리고 골목을 빠져나오려 했지만 내 몸은 이미 마비된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간신히 힘을 내어 뒤돌았을 때 다시 정상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숨가쁘게 골목을 빠져나와 거리를 뛰어간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냅다 달려갔다. 집에 도착해서야 겨우 진정할 수 있었지만 그날 밤 내내 잠들지 못했다. 그 이후로는 밤늦게 귀가할 때면 항상 그 골목을 피해 다녔다. 하지만 그 골목을 지날 때마다 그때의 소름 끼치는 기억이 떠올랐다. 시간이 흘러 그 동네를 떠나게 되었지만 그 경험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다. 그리고 가끔씩 나는 아직도 그 길을 지날 때 들려오던 아이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메아리치곤 한다. 그러면 다시금 차가운 공포가 등을 타고 흐른다. 그날 밤 만났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지만 그 아이와 그림자는 오늘도 그 골목을 떠돌고 있을지도 모른다. 네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겨울 대학생인 정현은 학업에 지쳐 겨울방학 동안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할머니 댁에서 지내기로 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은 자연과 가까워 마음을 치유하기에 적합한 장소였다. 정현은 할머니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할머니는 항상 그랬듯 정현을 보더니 한껏 웃으며 반겨주었다. 첫날 밤 정현은 할머니가 준비해주신 따뜻한 저녁을 먹고 나서 방으로 들어갔다. 마을은 서울과는 달리 매우 조용하고 간혹 바람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러던 중 정현은 유난히 추운 겨울바람 소리가 수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에서 자신은 낯선 공간에 있었고 거기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그림자가 자신을 쫓아오고 있었다. 정현은 깨어나서도 그 꿈을 쉽게 잊을 수가 없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정현은 계속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밤이 되면 항상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할머니 집이 낯설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결국 그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않더니 조용히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집은 오래전부터 우리 가족의 집이었단다. 그런데 가끔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하더구나. 특별히 집 뒤뜰은 밤에 가지 않는 게 좋다더군. 정현은 호기심이 발동했다. 할머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혼자서 집 뒤뜰로 가봤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뒤뜰은 한겨울의 서늘함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곳에는 할머니가 늘 까지 말라고 했던 오래된 우물이 있었다. 정현은 우물가에 서서 우물 아래를 들여다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등 뒤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 순간 갑자기 정연의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을 확인한 그는 깜짝 놀랐다. 발신자 정보가 없는 전화였다.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자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것은 잡음 섞인 이상한 목소리였다. 도와줘. 여기 갇혀 있어. 정연은 곧바로 전화를 끊고 집으로 뛰어 돌아갔다. 그날 밤 정연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만 같았고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다음 날 정연은 마을 노인들에게 그 우물에 관한 이야기를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마을 노인들은 정연의 할머니의 집과 그 우물에 얽힌 비극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었다. 오래전 그 집에 살던 한 소녀가 실종되었고 그녀의 마지막 흔적이 바로 그 우물 근처에서 발견되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정연은 소름이 끼쳤다. 자신이 들었던 목소리의 주인이 그 소녀였던 것일까? 정연은 그 미스터리를 해결하고 싶었다. 체크아웃 날이 되었고 정연은 할머니에게 이제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차에 오르기 전 그는 다시 한번 집 뒤뜰로 향했다. 우물 앞에 섰을 때 그는 조용히 소녀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우물에 작은 꽃다발을 내렸다. 그날 이후로 정연은 다시는 그 꿈을 꾸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가끔씩 자신을 향해 다정하게 미소 짓는 소녀의 얼굴이 떠오르곤 했다. 정연은 그것이 그곳에서 억울한 채 떠돌던 영혼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그 마을과 할머니의 집은 더 이상 그에게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삶의 연결과 잊혀진 이야기들이 담긴 곳이 되었다.